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불핀치가 엮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신화로 서양 문화 전반에 크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올림포스 산꼭대기, 신들의 처소에 머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12신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트로이 전쟁. 지혜의 여신 아테나도 어떤 때는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한때 그녀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헤라 및 아프로디테와 경쟁한 일이 있다. 그 일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를 제외한 모든 신들이 초대받았다. 에리스는 자기만 제외된 것에 화가 나서 잔치 자리에 황금 사과 하나를 던졌는데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헤라와 아프로디테와 아테나는 제각기 그 사과가 자기 것이라고 우겼다. 제우스는 이런 미묘한 문제에 끼어들기 싫어서 새 여신을 이다산으로 보냈다. 그곳에서는 파리스라는 양치기가 제우스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제우스는 그에게 그 심판을 맡겼다. 헤라는 파리스에게 힘과 재산을 주겠다고 말했다.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영광과 공명을 주겠다고 했으며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편을 들어 그녀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두 여신을 적으로 만들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보호 아래 그리스로 건너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환대를 받았다.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의 아내로 예정한 여인이었다. 그리스의 많은 족장들이 그녀에게 구원을 했다. 그리고 그녀의 결단이 알려지기까지 그들은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인 오디세우스의 권유에 따르기로 하여 그녀를 모든 박해로부터 수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녀를 위하여 복수를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녀가 마침내 메넬라오스를 선택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파리스가 손님으로 온 것이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유혹하여 트로이로 데리고 갔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 저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메넬라오스는 그리스의 족장들이 맹세한 것을 상기시키며 트로이를 침공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대부분 이에 응해서 출정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미 페넬로페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으므로 그런 귀찮은 일은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팔라메데스가 이타케에 도착하자 미치광이로 가장하여 나귀와 황소를 쟁기에 메고 씨앗 대신 소금을 뿌렸다. 팔레마데스가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를 쟁기 앞에다 놓자 그는 쟁기를 옆으로 돌렸다. 이로써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출정하기로 마음먹은 그는 출정을 원하지 않는 다른 족장들, 특히 아킬레스를 출정시키는 데 힘썼다. 아킬레스는 에리스가 분쟁의 황금사과를 잔치 자리에 던져 넣었던 바로 그 결혼식의 주인공 테티스의 아들이었다. 테티스는 바다의 림프로서
신에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원정에 참가하면 트로이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의 참전을 막으려고 했다. 그녀는 그를 리코메데스 왕의 궁전으로 보내 여장을 하고 왕의 딸들 사이에 몸을 숨기도록 했다.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스가 리코메데스 왕의 궁전에 있다는 말을 듣고 상인으로 변장하여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여자의 장식품을 내놓았는데 그 속에는 약간의 무기도 섞여 있었다. 장식품 구경에 열중하는 왕의 딸들과는 달리 아킬레스는 무기를 만졌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그의 정체를 알아내고 어렵지 않게 그를 설득하여 전쟁에 참가시키는 데 성공했다. 프리아모스는 트로이의 왕이었고 양치기요 헬레네를 유혹한 파리스는 그의 아들이었다. 파리스는 남몰래 양육되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차 나라의 화근이 될 불길한 징조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징조는 마침내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리스군은 전에 없이 대규모의 전쟁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미케네의 왕이요 피해를 입은 메넬라오스의 형 아가멤논이 총지휘자로 선출됐다. 아킬레스는 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무사였다. 그 다음으로 이름난 무장은 아이아스였는데 그는 몸집이 크고 대단히 용감했으나 지혜롭지는 못했다. 또한 디오데스는 영웅다운 자질에 있어서 아킬레스 다음가는 무장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지자로서 유명했으며 네스토르는 그리스군의 지휘자 중 최연장자로서 고문격으로 존경을 받았다. 한편 트로이도 만만치 않았다. 국왕 프리아모스는 이제 늙었으나 현명한 군주로서 선정을 베풀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이웃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헥토르는 고대 이교도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 그는 처음부터 조국의 멸망을 예감했지만 영웅적인 저항을 계속했다. 그러나 조국의 운명을 이와 같이 위태롭게 한 행위, 동생 파리스의 행위를 말함을 정당시하지는 않았다. 안드로마케와 결혼한 그는 무사로서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훌륭했다. 헥토르 이외에 트로이군의 중요 지휘자는 아이네이아스, 데이포보스, 글라우코스, 사르페돈 등이었다. 2년 동안 전쟁 준비를 갖춘 그리스 함대는 보이오티아의 아울리스 항에 집결했다. 아가멤논은 이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숫사슴을 죽였다. 그러자 여신은 그에 대한 복수로 군대 안에 악질을 퍼뜨리고 배가 항구에서 떠나지 못하게끔 바람을 잠재웠다. 그때 예언자 칼카스가 여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면서 죄인의 딸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가멤논은 어쩔 수 없이 딸 이피게네이아를 아킬레스와 결혼시킨다는 핑계로 데려왔다. 그녀가 제물로 바쳐지려는 순간 마음이 풀린 여신은 그 자리에 암사슴을 한 마리 남겨놓고 그녀를 납치하여 구름으로 몸을 가린 채 타우리스로 데리고 가서 자기 신전의 사제로 삼았다. 이윽고 바람이 불자 함대는 출범하여 무사히 군대를 트로이 해안으로 옮겨놓았다. 트로이군은 그리스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진격했다. 최초의 공격에서 프로테 실라우스는 헥토르의 칼에 죽고 말았다. 프로테 실라우스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아내 라오다 메이아가 있었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그녀는 단 3시간 동안만 남편과 말하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빌었다. 이 탄원은 허락되어 헤르메스는 프로테 실라우스를 이 세상에 다시 데리고 왔다. 그가 두 번째로 죽을 때
라우다메이아도 그와 더불어 죽었다. 프로테 실라우스의 무덤에 림프들이 느릅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 나무는 트로이를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자랐다고 전해진다. 전쟁은 결정적인 승패 없이 9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던 차에 그리스군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아킬레스와 아가멤논 사이의 불화였다.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군은 트로이에 대해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나 그 이웃에 있는 동맹국을 공략하여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는데 그 가운데 크리세이스라는 여자 포로가 아가멤논의 차지가 되었다. 크리세이스는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의 딸이었다. 크리세스는 사제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와서 딸을 방면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아가멤논이 거절하자 크리세스는 자기 딸을 풀어줄 때까지 그리스군을 괴롭혀달라고 아폴론에게 간청했다. 아폴론은 그의 청을 들어주어 그리스군의 악질이 퍼지게 했다. 마침내 신들의 분노와 역병을 가라앉히기 위해 회의가 소집되었다. 아킬레스는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를 잡아두는 바람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아가멤논이 노해서 포로를 놓아주기로 하였지만 그 대신 같은 전리품의 일부로서 아킬레우스가 차지했던 브라세이스라는 여자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아킬레스는 이에 복종하였으나 자기는 이후 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진영에서 빼내 그리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신들과 여신들은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못지않게 이 유명한 전쟁에 관심을 보였다. 신들은 그리스군이 지구전을 하고 자진하여 전쟁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은 트로이가 패배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양군의 각각 가담한 신들의 희망과 근심을 자극할 우연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었다. 헤라와 아테나는 파리스가 자신들의 미를 무시했기 때문에 트로이군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었다. 반대로 아프로디테는 트로이군 편을 들었다. 아프로디테는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아레스를 트로이 편에 가담케 했으나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을 들었다. 아폴로는 중립을 지켰고 제우스는 현명한 군주 프리아모스를 사랑했으나 어느 정도 공평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자기 아들에게 가해진 모욕에 몹시 노했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제우스의 궁전으로 찾아가 트로이군이 이기게 함으로써 그리스군이 아킬레스에게 가한 무례를 뉘우치게 해달라고 탄원했다. 제우스는 이를 승낙했으므로 다음 전투에서는 트로이군이 크게 승리했다. 그리스군은 싸움터에서 쫓겨 군함 속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마침내 아가멤논은 회의를 열어 현명하고 용감한 무장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네스토르는 불화의 원인인 여인과 선물을 아킬레스에게 보내 그를 싸움터로 복귀시키자고 제안했다. 아가멤논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와 포이닉스를 사제의 사절로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번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킬레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아킬레스는 지체 없이 그리스를 향해 배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그리스군은 배 주위에 방벽을 구축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트로이를 공격하는 대신 그 방벽 안에서 오히려 자신을 호위하는 형편이 되었다. 아킬레스에게 사절을 파견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다음 날 새로운 전투가 벌어졌다. 제우스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둔 트로이군이 그리스군의 방벽 일부를 뚫고 배에다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그리스군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포세이돈은 예언자 칼카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나 크게 소리치며
장병들을 부추겼다. 그 때문에 그리스군의 사기가 다시 올라가 트로이군을 퇴각시켰다. 특히 아이아스는 여러 번 맹위를 떨쳤으며 마침내 헥토르와 맞붙게 되었다. 아이아스가 소리치며 도전하자 헥토르는 이에 응하여 창을 던졌다. 그것은 잘 겨냥되어 아이아스의 가슴, 칼을 맨 띠와 방패를 맨 띠가 십자형으로 교차된 곳을 맞췄다. 그러나 칼과 방패가 창을 관통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부상을 입히지 못한 채 땅에 떨어졌다. 이에 아이아스는 큰 돌을 집어들어 헥토르를 향해 던졌다. 돌은 헥토르의 목에 맞아 헥토르는 들판에 나가 떨어졌다. 부하들이 달려와 심한 상처를 입은 헥토르를 싣고 갔다. 포세이돈이 이렇게 그리스군을 쫓고 있는 동안 제우스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는 그가 헤라의 계략에 넘어가 싸움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라는 갖은 수단을 다 써서 매력적으로 몸치장을 했다. 특히 아프로디테로부터 빌린 케스토스라는 허리띠는 그것을 띠고 있는 사람의 매력을 더없이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몸치장을 하고 헤라는 올림포스 산 위에 앉아서 전투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남편 곁으로 갔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우스의 가슴에 지난날의 불타는 사랑이 되살아났다. 그는 전쟁이나 그 밖의 다른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녀만을 생각하게 되어 전쟁을 방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눈을 지상으로 돌려 헥토르가 부상을 입어 거의 생명이 끊어질 지경임을 보고 제우스는 크게 노했다. 그는 곧 헤라를 물리치고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와 아폴론을 불러오라고 분부했다. 이리스가 오자 그는 그녀를 포세이돈에게 보내 속히 싸움터에서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또 아폴로는 헥토르의 부상을 치료하고 원기를 북돋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이런 명령들은 너무나 신속히 이루어졌으므로 아직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헥토르는 싸움터로 되돌아갔고 포세이돈은 자기의 본분을 찾아 물러났다. 파리스가 쏜 화살 하나가 아이클레피오스의 아들 마카온에게 상처를 입혔다. 마카온은 아버지의 의술을 계승하였으므로 용감한 무사일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리스군에 없애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네스토르는 마카온을 그의 이륜마차에 태우고 싸움터에서 물러났다. 그들이 아킬레스의 함대 곁을 지날 때 아킬레스는 늙은 네스토르를 알아보았으나 부상당한 장군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아끼는 파트로클로스라는 친구를 네스토르의 병영으로 보냈다. 파트로클로스는 네스토르의 진영에 도착하여 부상당한 장군이 마카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온 까닭을 이야기하고 바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네스토르가 만류하며 그리스군의 비참한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다. 네스토르의 이야기를 듣고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와 자기가 트로이를 향하여 출발할 때 각자의 아버지로부터 서로 다른 충고를 들은 것, 아킬레스는 최대의 공명을 올릴 것을, 파트로클로스는 연장자로서 친구를 감독하여 그의 미숙함을 지도해 주라는 충고를 받았다.를 상기했다. 네스토르는 계속 말을 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대들이 아버지의 충고를 따를 시기요. 신들이 허용한다면 그대는 아킬레스를 다시 싸움터로 나오도록 할 수 있을 것이요. 아니면 그의 군사들만이라도 싸움터로 보내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대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의 갑옷을 입고 나오시오. 그 모습만 보아도 트로이군이 달아날 것이오. 파트로클로스는 네스토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킬레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는 최근까지 자기들의 막노였던 무사들의 진영에서 벌어진 비참한 광경을 아킬레스에게 전했다. 디오메데스, 오디세우스, 아가멤논, 미카오는 모두 부상당하고 방벽은 파괴되었으며 배 안으로 들어온 적들은 그리스로 돌아가지 못하게 배를 불태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함선에서 불꽃이 일어났다. 아킬레스는 그 광경을 보자 마음이 풀려 파트로클로스에게 소원대로 아킬레스의 병사들을 싸움터로 인솔해 갈 것을 승낙하고 갑옷도 빌려주었다. 곧 병사들이 정렬되고 파트로클로스는 찬란한 갑옷을 입고 아킬레스의 이륜마차에 올라탄 후 병사들의 선두에 나섰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아킬레스는 적을 물리치는 정도에 그치라고 엄격히 당부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혼자서 트로이군을 추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내 명예를 손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한 후 의기충천한 그들을 싸움터로 보냈다. 파트로클로스와 그의 군대는 곧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다. 이 광경을 본 그리스군은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트로이군은 아킬레스의 갑옷을 보자 공포에 떨며 달아날 곳을 찾기에 바빴다. 배를 점령하고 불을 지른 자들이 제일 먼저 달아났으므로 그리스군은 배를 탈환하여 불을 껐다. 그러자 나머지 트로이군도 당황하여 서둘러 도주했다. 아이아스와 메넬라오스와 네스토르의 두 아들은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이 때문에 적장 헥토르는 부득이 말머리를 돌려 포위망을 뚫고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부하들도 도망치려고 허둥거렸다. 파트로클로스는 쫓고 쫓아서 수많은 적병을 죽였다.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려 하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이 파트로클로스에게 덤벼들었다.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던 제우스는 자기 아들을 구해주려고 했으나 헤라는 만약 제우스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다른 신들도 자기 자손이 위태롭게 되면 간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우스는 옳다고 생각하여 헤라의 말을 들었다. 사르페도는 창을 던졌으나 파트로클로스를 맞히지는 못했다. 그러나 파트로클로스가 던진 창은 사르페돈의 가슴을 꿰뚫어 그를 쓰러뜨렸다. 사르페돈은 자기의 시체를 적의 손에 넘기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호소하면서 죽었다. 그리스군은 승리를 거두었고 사르페돈의 갑옷은 벗겨졌다. 제우스는 아들의 시체가 수모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명령을 받은 아폴로는 병사들 속에서 사르페돈의 시체를 탈취하여 쌍둥이 형제인 히프노스, 잠의 신과 타나토스, 죽음의 신에게 보살피라고 맡겼다. 그들은 시체를 사르페돈의 고향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장례를 지냈다. 여기까지는 파트로클로스가 성공을 거두어 트로이 군을 물리치고 그리스군의 위세를 되찾았으나 또다시 운명은 바뀌고 있었다. 헥토르가 이륜마차를 타고 그에게 대항해 왔다. 파트로클로스는 커다란 돌을 들어 헥토르를 향해 던졌다. 돌은 빗나가서 마부 케브리오네스를 맞춰 그가 이륜마차에서 굴러떨어졌다. 헥토르는 전우를 돕기 위해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러자 파트로클로스도 뛰어내려 두 영웅은 서로 대치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태양의 신 아폴론이 파트로클로스를 쳐서 그의 투구가 벗겨졌고 손에 든 창을 떨어뜨렸다. 동시에 무명의 한 트로이 병사가 그의 등에 상처를 입히자 헥토르가 돌진하여 창으로 찔러 파트로클로스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러자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둘러싸고 큰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가 입고 있던 아킬레스의 갑옷을 손에 넣어
아킬레스의 갑옷으로 바꾸어 입고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 아이아스와 메넬라오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보호하려고 하고 헥토르와 그의 병사들은 시체를 빼앗기 위해 싸웠다.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격렬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제우스가 하늘 전체를 검은 구름으로 가렸다. 번갯불이 번쩍이고 내성 병력이 일었다. 아이아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과 그 시체가 적의 소나기에 넘어갈 위기라는 사실을 아킬레스에게 알리기 위해 사람을 찾았으나 적당한 사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고 한다. 땅과 하늘의 주여, 오 왕이여, 오 아버지여, 저의 천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구름을 몰아버리고 다시 하늘의 빛을 내려주십시오.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이아스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군이 멸망할 운명이라면 우리도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우리를 대낮의 햇빛 속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제우스는 그 기도를 받아들여 구름을 흩어지게 했다. 그래서 아이아스는 안틸로코스를 아킬레스에게 보내 파트로클로스의 전사 소식을 알렸다. 마침내 그리스군은 시체를 배로 옮길 수 있었지만 헥토르를 선두로 트로이군이 추격해왔다. 친구의 부음을 들은 아킬레스가 어찌나 슬퍼했는지 안틸로코스는 아킬레스가 혹시 자살을 기도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을 정도였다. 아킬레스의 신음소리는 바닷속 깊이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 테티스의 귀에까지 들렸다. 테티스는 아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아들에게로 왔다. 아킬레스는 자기가 아가멤논에게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친구를 죽게 하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복수뿐이었다. 아킬레스는 곧장 헥토르를 찾아가 복수하고 싶었다. 그러나 테티스는 아들에게 갑옷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린다면 헤파이스토스로부터 전에 입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갑옷을 한 벌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수긍하자 테티스는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궁전으로 갔다. 헤파이스토스는 아킬레스를 위해서 훌륭한 갑옷을 한 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곰곰이 궁리를 하여 방패와 투구 그리고 갑옷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룻밤 만에 완성되었다. 테티스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내려가서 새벽녘에 아킬레스의 발밑에 갖다 놓았다. 훌륭한 갑옷을 본 아킬레스는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이래 처음으로 기쁨을 느꼈다. 아킬레스는 갑옷을 입고 곧 진영으로 나가 대장들을 불러 모았다. 아가멤논이 모든 불화의 책임을 여신 아테나에게 돌리고 화친을 청해왔으므로 두 영웅은 다시 옛날처럼 동맹을 맺게 되었다. 아킬레스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종횡무진 적들을 무찔렀다. 용감한 무사들도 그를 피하거나 도망치다가 그의 창에 맞아 쓰러졌다. 헥토르는 아폴론의 경고를 받아들여 접근을 피했다. 아폴론은 프리아모스의 아들 리카온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아이네이아스를 부추겨 아킬레스에게 대항하도록 했다. 아이네이아스는 자기가 아킬레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대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방패를 향해 온 힘을 다하여 창을 던졌다. 그 방패는 5개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었다. 2개는 노쇠, 다른 2개는 주석, 그리고 1개는 금이었다. 창은 2개의 판을 관통하고 3번째 판에서 정지되었다. 다음에 아킬레스가 던진 창은 어김없이 명중했다. 그것은 아이네이아스의 방패를 관통했으나 어깨 부근에서 빗나가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그러자 아킬레스는 칼을 빼들고 돌진하려 했다. 이를 본 포세이돈은 필시 아이네이아스가 다치리라 생각하고 두 사람 사이에 구름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이네이아스를 떠오르게 하여 무장들과 군마의 머리 위를 넘어 후방으로 운반했다. 구름이 거친 뒤 아킬레스는 아이네이아스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다른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말머리를 돌렸다.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는 자가 없었다. 한편 프리아모스가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니 트로이 군대가 성을 향해서 전력을 다하여 도주하고 있었다. 그는 곧 도망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아킬레스가 곧바로 추격해왔으므로 성문을 닫을 겨를이 없었다. 그러자 아폴로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아게노르의 모습으로 변장해 잠시 동안 아킬레스와 싸우는 채 하다가 몸을 돌려 그를 성 밖으로 유인했다. 아킬레스가 적을 추격하여 성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이윽고 아폴론이 정체를 드러냈다. 아킬레스는 속은 것을 깨닫고 추격을 단념했다. 사람들이 모두 성 안으로 도피했으나 오직 한 사람 헥토르만이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늙은 아버지는 성벽에서 그를 부르며 퇴각하라고 애원했으며 어머니 헤카베도 부디 싸움을 그만두라고 간청했으나 헥토르는 듣지 않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많은 전사들이 내 명령으로 싸움터에 나갔다. 거기서 숱한 부하들이 전사했는데 어찌 나 혼자 적을 피해 도망친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그에게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다 양도하겠다고 제언하면 어떨까? 그래서는 안 되지. 너무 늦었어. 그는 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말하는 동안에 나를 죽일 것이다.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아킬레스는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갑옷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번갯불같이 번쩍거렸다. 그 모습을 보자 헥토르는 사기를 잃고 도망쳤다. 아킬레스는 재빨리 추격했다. 그들은 성벽을 끼고 달렸으며 그 주위를 3바퀴나 돌았다. 헥토르가 성에 접근하자 아킬레스는 그를 막아 더 넓은 곳으로 나가 돌게 했다. 그러나 아폴론이 헥토르에게 힘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헥토르는 좀처럼 지치지 않았다. 그러자 여신 아테나가 헥토르의 가장 용감한 아우 데이포보스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돌연 헥토르 앞에 나타났다. 헥토르는 그를 보자 용기를 얻어 아킬레스와 맞섰다. 그리고는 아킬레스를 향해 창을 던졌다. 창은 아킬레스의 방패에 맞고 튀었다. 헥토르는 데이포보스에게서 다시 던질 창을 받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으나 데이포보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헥토르는 자기의 운명을 깨닫고 말했다. 아, 이제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나 보다. 나는 데이포보스가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테나가 나를 속였구나. 그러나 나는 부끄러운 죽음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는 허리에서 칼을 빼어들고 곧 돌진했다. 아킬레스는 방패로 몸을 숨기고 헥토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헥토르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목을 겨냥하여 창을 던졌다. 헥토르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힘없이 말했다. 나의 시체만은 돌려주시오. 나의 양친에게 몸값을 받고 돌려주시오. 트로이의 아들, 딸들의 손에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시오. 이 말에 아킬레스는 대답했다. 그런 말은 듣기도 싫다. 내가 얼마나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떤 것과도 내 시체와 바꾸지 않겠다. 아무리 몸값을 많이 가져온다 해도 설령 내 몸무게와 비슷한 금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 거절하겠다.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갑옷을 벗기고 두 발을 자신의 이륜마차에 매달았다. 그리고 말에 채찍질을 하여 트로이 성 앞에서 시체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 광경을 본 프리아모스 왕과 왕후 헤카베의 비통한 마음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신하들은 뛰어나가려는 왕을 겨우 제지했다. 그는 땅에 몸을 던진 채 신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헤카베의 슬픔도 왕 못지 않았다. 사람들이 울면서 그들의 주위를 애워쌌다.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시녀들 사이에 앉아있던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녀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성벽 쪽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그녀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 정신이 들자 그녀는 조국은 멸망하고 자신은 포로가 되고 아들은 이방인들의 동정을 구하며 걸식하는 광경을 눈앞에 그리면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이로써 아킬레스와 그리스군은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갚았으므로 이제 그의 장례식을 준비하기에 바빴다. 시체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화장되었다. 그 다음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경기, 즉 이륜마차 경기, 격투기, 권투, 궁술 등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무사들은 장례의 향연에 참석한 뒤 물러가서 쉬었다. 그러나 아킬레스는 향연에도 참석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친구를 잃은 슬픔이 잠을 달아나게 했다. 싸움터에서 위험한 대항에서 같이 고생했던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기 전에 아킬레스는 막사를 나와 이륜마차 뒤에 헥토르의 시체를 매달았다.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의 묘지 주위를 두 바퀴 돈 뒤 시체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였다. 그러자 아폴론이 헥토르의 시체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더러움과 모욕으로부터 지켜주었다. 아킬레스가 이와 같이 용감한 헥토르를 모독함으로써 분노를 풀고 있는 동안 제우스는 헥토르를 불쌍히 여겨 테티스를 불렀다. 제우스는 아들에게 가서 헥토르의 시체를 트로이 군에 돌려주도록 타이를 것을 분부했다. 그리고 무지개의 여신을 프리아모스 왕에게 파견하여 아킬레스에게 가서 아들의 시체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일렀다. 무지개의 여신이 이를 전하자 프리아모스는 이에 따를 준비를 했다. 그는 보물 창고를 열어 귀중한 옷과 직물, 황금 10만 탈란트, 2개의 훌륭한 삼각대와 뛰어난 세공으로 만들어진 황금 잔을 꺼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 마차 안에 헥토르의 몸값으로 아킬레스에게 줄 물건들을 싣게 했다. 준비가 다 되자 프리아모스는 마부 이다이오스 한 사람만 데리고 성문을 나와 헤카베 및 모든 친지들과 작별했는데 그들은 왕이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제우스는 이 늙은 왕을 불쌍히 여겨 헤르메스를 그의 안내자 겸 보호자로 보냈다. 헤르메스는 젊은 무사로 변장하고 프리아모스 앞에 나타났다. 그를 본 두 사람이 도망을 칠까 항복을 할까 주저하자 헤르메스는 프리아모스의 손을 잡고 아킬레스의 막사로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프리아모스가 승낙하자 헤르메스는 마차에 올라 고삐를 잡고 그들을 아킬레스의 막사로 데리고 갔다. 헤르메스는 지팡이의 마력으로 모든 파수병들을 잠들게 하여 방해받지 않고 막사에 앉아있는 아킬레스에게 프리아모스를 안내했다. 늙은 왕은 아킬레스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무서운 손에 키스하며 말했다. 오, 아킬레스여. 당신의 아버지도 나와 같이 늙어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 나라의 어떤 장수가 아버지를 억압하고 있는데
곁에는 아버지를 재난으로부터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 아킬레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트로이의 꽃이었던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 위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떤 아들보다도 이 늙은이의 힘이 되었던 아들이었습니다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당신의 손에 죽었습니다. 나는 그의 몸값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킬레스여, 신들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말은 아킬레스를 감동시켰다. 아킬레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와 죽은 친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프리아모스의 백발을 보자 아킬레스는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어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프리아모스여, 당신은 어느 신의 인도로 여기에 온 것입니까? 신의 도움 없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라도 감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했소. 이것은 분명 제우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의 청을 받아들이겠소.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프리아모스와 더불어 밖으로 나가 마차에서 다른 짐은 모두 내려놓고 시체를 덮을 2벌의 외투와 1벌의 옷만 남겨놓았다. 그리고 시체를 마차에 싣고 외투와 옷으로 덮었다. 시체를 트로이로 운반하는 동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장례를 위하여 12일간의 휴전을 허락한 다음 늙은 왕과 그 시종을 물러가게 했다. 마차가 가까이 오자 멀리 성에서 이를 바라보던 군중은 영웅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몰려나왔다. 헥토르의 어머니와 아내가 제일 먼저 시체에 다가가 새로운 비탄의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날이 밝자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9일 동안 장작을 가지고 와서 화장용 단을 쌓았다. 그리고 10일 만에 그 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 트로이 군중들이 몰려나와서 그 주위를 둘러쌌다. 나무가 다 타버리자 그들은 남은 불덩이에 물을 뿌려 껐다. 그리고 유골을 모아 황금 항아리 속에 넣어 땅에 묻은 다음 그 위에 돌로 분을 쌓아 올렸다.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헥토르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밖의 영웅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면 오디세이아를 비롯한 그 이후의 작품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헥토르가 죽은 뒤 트로이는 바로 함락되지 않고 새로운 동맹자의 도움을 얻어 저항을 계속했다. 이들 동맹자 중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왕 멤논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마존족의 여왕 펜테실레이아였다. 펜테실레이아는 여자로만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녀의 용맹과 전적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에 나타나 있다. 펜테실레이아는 숱한 강적을 처부수었으나 아킬레스에 의해 죽고 말았다. 아킬레스는 자기가 쓰러뜨린 적장 위에 몸을 구부리고 그 아름다움과 젊음과 용기에 감탄한 나머지 자기의 승리를 몹시 후회했다. 데르시테스라고 하는 싸움 잘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무례한 자가 이를 조소하자 아킬레스는 그를 죽여버렸다. 아킬레스는 우연한 기회에 프리아모스 왕의 딸 폴릭세네를 본 일이 있었다. 헥토르의 장례를 위해 트로이 군과 휴전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아킬레스는 폴릭세네에게 반해서 그녀를 주면 트로이 군과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리스군을 설득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아킬레스가 아폴론의 신전에서 결혼 협정을 하고 있을 때 파리스가 그를 향하여 독약을 바른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아폴론의 인도를 받아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에 맞았다. 아킬레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의 발 뒤꿈치였다. 갓난아이였을 때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이를 스틱스 강물에 담갔는데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므로 아킬레스는 신체의 다른 모든 곳은 다치지 않았으나 발 뒤꿈치만은 예외였다. 피살된 아킬레스의 시체는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에 의해 구출되었다. 테티스는 아들의 갑옷을 생존자 중에서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영웅에게 주라고 그리스 군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갑옷은 오디세우스에게 수여되었는데 그것은 지혜를 용기보다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아이아스는 이에 충격을 받고 자살했다. 그러자 그의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간 곳에서 히아신스 꽃이 한 송이 피어났는데 그 잎에는 아이아스 이름의 처음 두 글자 아이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아 슬프다 라는 뜻이다.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헤라클레스의 화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화살은 헤라클레스의 친구로서 최후까지 그와 같이 있었고 그의 시체를 화장할 때 불을 붙인 필로크 테테스가 갖고 있었다. 필로크 테테스는 그리스군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독을 바른 화살에 발을 다쳤는데 그 상처에서 심한 악취가 났으므로 동료들이 그를 렘노스 섬에 데려다 놓았다. 필로크 테테스에게 다시 전쟁에 참가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디오메데스가 파견되었다. 필로크 테테스는 쾌히 승낙했다. 그러자 마카온이 필로크 테테스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 위력적인 화살의 첫 번째 희생자는 파리스였다. 고통을 느끼며 파리스는 자기가 영화를 누리는 동안에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을 생각해냈다. 그가 젊었을 때 결혼했으나 헬레네 때문에 버린 오이논에 그녀는 약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림프였다. 오이논에는 파리스의 소행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리스는 트로이로 돌아가서 죽었다. 오이논에는 곧 후회하여 약을 가지고 급히 뒤쫓아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트로이에는 팔라디온이라 부르는 아테나의 유명한 조상이 있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이 조상이 트로이에 있는 동안 트로이는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변장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 팔라디온을 훔쳐 그리스군 진영으로 가지고 갔다. 그래도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군은 무력으로는 트로이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디세우스의 조언에 따라 한 가지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함대의 일부를 퇴각시켜 가까운 섬 뒤에 숨긴 다음 거대한 목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테나의 신전에 바칠 것이라는 소문을 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숨어 있었다. 그 밖에 그리스군은 함대로 돌아가 정말 떠나는 듯이 물러나 버렸다. 트로이군은 그리스 함대가 떠나는 것을 보고 적이 전쟁을 포기한 것으로 여겼다. 성문이 활짝 열리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달려나와서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그리스군이 진을 쳤던 곳에 놓여있는 이상한 목마를 보고 그리스군이 왜 그것을 남겨놓았을까 의아해했다. 어떤 자들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성 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다른 자들은 그러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라오콘이라는 포세이돈 신관이 부르짖었다. 시민들이여, 이 무슨 짓인가? 그리스군은 간계에 능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들은 잊었는가? 나 같으면 그들이 선물을 주더라도 두려워하겠네. 그러면서 그는 목마의 옆구리에 창을 던졌다. 속이 빈 것 같은 소리가 신음소리와 함께 들렸다. 그러자 트로이군은 라오콘의 충고대로 이상한 목마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때의 사람들이 그리스인같이 보이는 포로를 끌고 나왔다. 그는 두려움에 정신이 나간 채 무사들 앞으로 끌려왔다. 무사들은 묻는 말에 거짓없이 대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여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자기는 시논이라는 그리스 사람인데 오디세우스가 자기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군이 퇴각할 때 자기만 남기고 떠났다고 말했다. 목마는 아테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헛납품이요. 그렇게 거대하게 만든 것은 성 안으로 운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예언자 칼카스가 그들에게 목마가 트로이군 수중에 들어가면 트로이군이 틀림없이 승리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말을 듣자 트로이군은 생각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 목마와 결부된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느닷없이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품었던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바다에서 큰 뱀 2마리가 나와서 육지로 올라온 것이다. 군중은 놀라서 달아났다. 큰 뱀은 곧바로 라오콘과 그의 2아이가 서 있는 곳을 향해 기어갔다. 그리고는 먼저 아이들을 덮쳐서 그 몸을 휘감으며 도끼를 뿜어댔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구하려 했으나 금방 붙잡혀서 뱀의 또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라오콘은 버둥대며 뱀을 뿌리치려 했지만 뱀은 사정없이 그와 아이들을 죽여버렸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라오콘이 목마에게 무례한 짓을 했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산 것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정중한 의식을 갖추어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했다. 의식은 노래와 승리의 환호 속에서 행해졌으며 온종일 잔치가 계속되었다. 밤새도록 포금한 트로이 사람들이 마침내 골아떨어지자 시노는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가 그리스 선단에 약속된 신호를 보내고 목마를 두드렸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를 앞세우고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군들은 골아떨어진 트로이 병사들에게 달려들었다. 성 안에서는 불이 나고 술에 취해 잠들었던 트로이 사람들은 무참히 짓밟혔다. 이리하여 트로이는 완전히 정복되었다. 프리아모스 왕은 성이 그리스군에게 점령당하던 날 밤에 살해되었다. 그는 무장을 하고 용사들과 같이 싸우려고 했으나 늙은 왕후 헤카베의 설득으로 왕후 및 딸들과 함께 제우스의 제단으로 피난하여 탄원했다. 그동안에 그의 아들 폴리테스가 아킬레스의 아들 피로스에게 쫓겨 부상을 입은 채 그곳으로 와서 아버지의 발밑에서 절명했다. 프리아모스는 격분하여 피로스를 향해 힘없는 창을 던졌으나 오히려 피로스의 창에 맞아 죽고 말았다. 헤카베와 딸 카산드라는 포로가 되어 그리스로 끌려갔다. 카산드라는 일찍이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 예언의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아폴론의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예언은 맞지 않게 되었다. 아킬레스가 생전에 사랑한 적이 있는 프리아모스의 다른 딸 폴릭세네는 아킬레스 망령의 부탁으로 그의 무덤에 제물로 바쳐졌다. 트로이가 함락되자 메넬라오스는 아내 헬레네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녀는 아프로디테의 힘에 정복되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었으나 전과 다름없이 남편을 사랑했다. 파리스가 죽은 뒤 그녀는
비밀리에 그리스군을 도와주었다. 특히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팔라디온을 빼앗기 위해 변장을 하고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정체를 알았으나 모른 채 했을 뿐 아니라 팔라디온이 그리스군에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다. 그래서 메넬라오스는 그녀를 용서하여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그리스군의 총대장으로서 아우의 복수전에 참가한 아가멤논은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그가 집에 없는 동안 부정한 짓을 저지른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그가 돌아오자 정부인 아이기스토스와 짜고 남편을 죽여버렸다. 공모자들은 후안을 두려워해 아들 오레스테스도 함께 죽이려고 했으나 누이인 엘렉트라가 오레스테스를 백부인 포키스의 왕 스트로피오스에게 보내 그 목숨을 구했다. 엘렉트라는 가끔 동생에게 사람을 보내 아버지의 원수를 상기시켰다. 오레스테스는 스트로피오스의 궁전에서 왕자 필라테스와 함께 자랐다. 두 사람의 우정은 너무나 돈독하여 세상의 속담이 되었을 정도였다. 성장한 오레스테스는 델포이의 신탁대로 복수할 것을 결심하고 변장하여 고향 아르고스로 갔다. 그리고 스트로피오스의 사자라 칭하며 오레스테스가 죽어 그의 유골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에 참배하고 당시 예절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나서 누이 엘렉트라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곧 아이기스토스와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였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어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에 복수의 여신들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다. 복수의 여신 에우메니테스들은 오레스테스를 미치게 하여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게 했다. 그때 필라데스가 그와 함께 다니며 돌보아 주었다. 마침내 또다시 신탁을 물으니 스키디아의 타우리케로 가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지는 아르테미스의 상을 가져오라는 계시가 있었다. 그래서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는 타우리케로 갔다. 타우리케의 야만스런 백성들은 자기네 손에 걸린 나그네는 모조리 여신의 제물로 바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붙잡혀 신전으로 끌려갔다. 그런데 아르테미스의 무녀는 다름 아닌 오레스테스의 누나인 이피게네이아였다. 그녀는 전에 산제물로 바쳐지려는 순간 아르테미스가 데리고 간 사람이라는 것을 독자는 기억할 것이다. 붙잡혀온 사람들 속에서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를 발견한 이피게네이아는 두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셋이서 여신의 상을 가지고 미케네로 갔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여전히 복수의 신들에게 쫓겨 마침내는 아테나에게 매달렸다. 여신은 그를 보호해주고 아레오 파고스 법정에서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했다. 복수의 신들은 그를 기소했다. 오레스테스는 신탁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재판에 붙이자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았는데 아테나의 한 표로 오레스테스는 방면되었다. 고전극 중에서 가장 애절한 장면의 하나는 소포클레스가 그린 것으로 오레스테스가 포키스에서 돌아와 엘렉트라를 만나는 장면이다. 오레스테스는 엘렉트라를 시녀로 잘못 안 데다가 복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돌아온 것을 숨기기 위해 유골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내밀었다. 그러자 엘렉트라는 정말로 오레스테스가 죽은 줄 알고 항아리를 바다 끌어안고 절망적으로 흐느낀다.